이제 프리다 칼로에게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에 이 멕시코 화가 중에서 파리에서 유학을 했고 뭐 피카소, 뭐 모딜리안이라는 화가랑 같이 그림을 배웠던 디에고 리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디에고 리베라를 당시에 멕시코 거장이었거든요. 프리다 칼로가 몸이 다 회복되고 나서 자신의 그림을 평가해달라고 그림을 가져가요. 독학했는데? 독학했는데 우와. 최고의 거장한테 멕시코에. 따지고 보면 방구석 뮤지션이 그냥 거의 1등 뮤지션한테 가가지고 내 음악 좀 들어봐 주세요. 약간 이런 거네요. 그죠. 당시에 디에고 리베라 하면 멕시코 최고 화가였어요. 그래도 봐줬나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당돌하고 너무 신선했대요. 이 행동 자체가. 그럴 것 같아. 그때 디에고 리베라한테 보여준 그림 중에 한 점이 이 그림인 거예요. 남자친구 보여줄 거였지만 이렇게 또 운명을 바꾸는 그림으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디에고 리베라가 너무 좋은 평가를 해요. 신선하고 대단하다. 오. 이 두 사람이 인연이 된 거예요. 인연이 됐다고. 인연이 됐죠. 이게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다른 관계로 발전하게 돼요. 아, 연인 관계로? 그쵸. 로덴과 까미오 클로델이네. 그죠, 맞아요. 오. 자, 일단 이 그림 보면은 두 명이 등장하잖아요. 남자가 디에고 리베라고 여자가 프리다 칼로인데 와. 일단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도 20살 이상 났고 프리다 되게 작아요. 작고 예쁜데 디에고 리베라 덩치가 엄청 커요. 살집이 되게 거구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비둘기와 코끼리 커플이다. 비둘기와 코끼리. 아. 코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코끼리 어느 정도 사이즈길래? 근데 진짜 사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덩치가 진짜 있어. 어마어마하게 커요. 살도 많이 쪘고 일단은 프리다 칼로가 22살이 되던 해에 21살 연상이었던 디에고 리베라와 결혼을 해요. 40대, 40대. 와. 40대인 거죠. 참고로 프리다 칼로는 디에고 리베라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애매하네. 그리고 이 뭐가 애매해. 딱 봐도 프리다 칼로가 아깝죠. 아깝죠.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프리다 칼로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진짜 존경하는 거장한테 가서 내 그림 봐달라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과 이렇게 인연이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의 예술 세계를 이해해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내 예술성을 꺼내줬대요. 그러니까 디에고 리베라가 있었기 때문에 프리다 칼로가 더 화가로 성장한 게 맞아요. 프리다 칼로의 말에 의하면 이 결혼식을 올릴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잘 보면은 이 프리다 칼로의 그 자신의 마음이나 어떤 상황이 들어간 포인트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손을 보셔야 돼요. 잡고 있는. 손을 꽉 잡고 있고 그죠? 붓을 잡고 있지 않다. 맞아. 보면은 프리다 칼로도 화가잖아요. 근데 디에고 리베라만 붓과 파레트를 들고 있잖아요. 프리다 칼로는 안 들고 있잖아요. 사실 이때만 해도 이 디에고 리베라를 내조하면서 어떤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했던 거예요. 포즈 자체도 되게 따라가는 듯한 자세예요. 맞아요. 근데 그 뒤로 결혼 생활이 좀 뭐 평탄하진 않았을 것 같네, 뭔가 느낌이. 이제 그림 한 점을 봐야 돼요. 완전히 바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거예요, 분위기가. 걱정돼. 이게 뭐야. 결혼 후의 그림이에요? 결혼 후의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저게 너무 좀 그림이 좀 그런데? 그죠? 뭔가 아픔이 많아 보여요. 그죠? 울고 있잖아요. 이게 아까 교통사고 때 그 기둥이 자궁을 뚫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임신을 못하게 됐는데 디에고 리베라가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그렇게 다른 여성과 불륜을 하고 다녀요. 너무 많은 불륜을 하는 거야. 근데 와. 디에고 리베라는 별로 이게 불륜에 대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사람이었고 프리다 칼로는 상처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럼요. 상처인데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돌아오지 않을까, 정신 차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원했구나. 하면 안 되는데 임신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유산을 하고 나서 치료받는 병원, 헨리포드 병원에서 혼자 남겨져 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세히 보세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주변이 황량해요. 그죠? 그리고 프리다 칼로 이렇게 밑에서 피가 흐르고 있고 몸에서 피가 나오고 있고 근데 잘 보면은 이 핏줄에 탯줄 같은 게 다 연결돼 있어요. 뭔가 그런 아이콘이랑. 네. 그죠?
일단 중앙에 잃어버린 아이가 위에 중앙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달팽이도 있는데 달팽이는 아주 천천히 한 2, 3주간 진행되었던 그 유산의 아픔, 천천히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하단에 왼쪽을 보면 수술받았던 수술대의 기계도 있고 또 약해진 골반, 그리고 저 보라색 꽃은 디에고 리베라와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꽃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대한 신체 해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해서 핏줄로 엮어놓은 거죠. 너무 처량하다. 저거 그리기까지가. 그죠? 근데 더 끔찍한 그림이 있어요. 더 끔찍한 그림이요? 볼까요? 이거는 너무 충격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야? 이거는 뭐 살해 현장 같은데? 그죠? 무슨 범죄 현장 같고. 어머, 그리고 액자까지 피가 막 묻어있는 것처럼 그랬잖아요. 응. 너무 충격적인 그림이잖아요. 응. 실제 있었던 사건을 본인 이야기에 대입시킨 거예요. 제목이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인데 일단 사건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자가 자기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법정에서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난 죽일 일도 없었다.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다. 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본인의 정신적인 아픔에 대입시킨 거예요. 네. 프리다 칼로는 이제 여러 차례 또 유산을 해요. 유산하고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 있었는데 프리다 칼로가 정말 아끼던 여동생이 있었어요. 친 여동생이 자기 언니를 보살피겠다고 이 집에 들어온 거야. 디에고 리베라 너무 나쁜 놈인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픔을 줘요. 불륜을 저진 거예요. 그렇게 불륜 다 눈 감아줬는데 내 이건- 친 여동생하고까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다 너무 겪은 불쌍하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와, 이렇게까지 사람이 힘들다고 싶을 정도의 화가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림을 놓지 않았고, 근데 이 장면이 그림 뭐냐면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참혹한 현장에 잘 보면 저 남성이 디에고 리베라를 닮아 있어요. 여성은 프리다 칼로를 좀 닮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고통이 넌 나에게 이만큼의 고통을 준 거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리고 프리다 칼로가 이런 말 남겨요. 일생 동안 나는 심각한 사고를 2번 당했다. 하나는 18살 때 나를 부스러뜨린 전차였고 2번째 사고는 바로 디에고다. 두 사고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수많은 화가들이 있지만 와, 고통이 이렇게까지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프리다 칼로는 생전에 외과 수술만 약 32번을 받았어요. 어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 말이 안 되는 화가예요. 이렇게까지 아픔을 그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의 예술의 원천은 사실 아픔이고, 그러니까 아픔 속에서 본인의 예술을 계속 투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픔을 작품으로 완성까지 했다는 게 맞아요. 정말 대단한 예술에 대한 열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 별거를 해요.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픔과 이 고통이 화가로서의 전성기를 줘요. 와, 프리다 칼로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사실 저 때 붓을 안 놓았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그죠? 멘탈 무너져서 뭘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림으로 무언가를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화가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뭔가 삶에 대한 의지를 예술로 막 표출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게 느껴지죠. 너무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디에고와 이제 별거하고 나중에 이혼을 해요. 그 이후에 작품 활동을 계속 하는데 이제 멕시코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돼요. 오. 네. 다양한 전시회 초대도 받고 뭐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뭐 리스펙도 받고 영감도 받으면서 최초로 이 프랑스 정부에서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구입하게 돼요. 이 작품인데 지금 프랑스 파리에 현대미술관 퐁피두 센터에 있는 작품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구입을 했죠. 그때는 퐁피두가 없었으니까 이 작품이 이제 프랑스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자, 이 작품이 이제 초현실주의 화가들과 함께 걸리게 되는데 초현실주의라는 게 살바도르 달리 혹시 들어보셨어요? 빈지노 노래에서 들어봤어요. 살바도르 그죠? 달리. 막 녹아내리는 시계. 혹시 그 달리가 이 수염 요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알아.
초현실주의가 현실을 초월했다는 건데 초현실주의 작가들은 주제를 꿈에서 찾아요. 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볼 때는 이 프리다 칼로의 그림들이 초현실주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현실을 그렸는데 응. 비현실적이니까. 그래서 프리다 칼로는 얘기해요. 내 그림은 초현실주의가 아니다. 이건 내 현실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과 합류하는 건 꺼렸는데 이제 이 그림이 그들과 함께 전시도 하고 알려지면서 어마어마한 극찬을 들어요. 참고로 추상회화의 창시자라 불리는 칸딘스키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칸딘스키는 실제로 이 그림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너무 감동받아서. 그리고 그 위대한 피카소가 그런 말 했대요. 나도 디에고 리베라도 절대 프리다 칼로처럼 그릴 순 없다. 아, 이 정도로 극찬을 했어요. 거장들의 인정을 이렇게 한 몸에 받았으니 이제는 꽃길만 걷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걸어야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무슨 일이? 않죠 또. 아 근데 진짜 건강. 이 정신이 너무 아파지면서 그 육체로까지 가요. 그리고 1940년대 말쯤이 되면 몸이 너무 망가져요. 말년에는 이 괴조로 인해서 한쪽 다리도 절단해요. 아이고. 저 프리다 칼로 일기장을 봤거든요. 이 다리를 절단한 날 거기 뭐라 써 있냐면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 다리가 왜 필요하냐 라고 써 있어요. 대단하죠. 그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정말 따로. 그런가 봐요. 위인이다, 위인. 네. 화가가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안 놔요. 이 침대에 누운 채로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 전시도 누운 채로 침대 통으로 옮겨서 참여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대작을 하나 그리는데 그 그림이 이 작품이죠. 먼저 천천히 중앙을 보면 안겨 있는 사람이 디에고 리베라예요. 마치 아기처럼 안겨 있죠? 그러네요. 그걸 안고 있는 사람이 프리다 칼로. 어. 또 프리다를 안고 있는 무언가 있어요. 대지의 여신. 프리다 같은데. 네, 대지의 여신. 그 뒤엔 또 큰 여신이 또 안고 있어요. 우주의 여신이 품고 있어요. 네, 왜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같이 모임하자고 했는지 알 것 같긴 하네요. 그죠, 네. 그런 풍이 느껴지긴 하네요. 근데 세뇨르 솔로틀 저건 뭐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잘 보시면은 저기 신 옆에 팔 쪽에 강아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네. 네, 저희 프리다 칼로가 키우던 강아지인데 저 강아지 이름이 세뇨르 솔로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즉 이 프리다 칼로가 정말 자신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디에고 리베라마저 품고 있고 대지의 여신, 우주의 여신까지도 함께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모두 안고 가는 숭고한 승자가 되는 자신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거죠. 아.